아들 죽고 돈 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던 며느리를 본 순간 죽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사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무겁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빛을 가졌는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10년간 도둑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제가 집안의 금고를 털고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세상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새벽 3시에 신문을 돌렸습니다. 오전 6시에 공사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낮에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 1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천식으로 매달 220만 원의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8천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국수 한 그릇을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더 많이 주려고 실랑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더군요. 10년 후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선함과 악함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빙점 마이너스 10년간의 거짓. 이것은 한 가족의 붕괴와 재생의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성그룹 본사 42층 새벽 5시 30분. 동이 트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 하지만 강태준 회장의 사무실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68세, 회색 머리에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40년 전, 그는 손수레 하나로 첨가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과일을 떼어다 명동 거리에서 팔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이제 그의 회사 신성그룹은 연 매출 5조 원의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통, 식품, 부동산, 호텔.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에게 가장 큰 자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었습니다. 강민재, 장남, 38세. 신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하버드 MBA 최우 등. 입사, 3년 만에 실장 승진. 회사의 매출을 2배로 늘린 장본인. 하지만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품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강 실장님이 아니라 민재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도 함께 남아서 도왔습니다. 실수한 부하 직원이 있으면 혼내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명절이면 직원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회사도 성장할 수 없어요. 그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한서연 38세과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9살 딸 은하, 10살 아들 은별. 그는 매일 저녁 10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퇴근해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그래, 우리 은하 대단한데? 아빠한테도 발표해 줄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강준서, 차남, 35세, 신성그룹 영업본부장,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형과 달리 화려한 외모와 사교술로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골프도 잘 쳤고, 술도 잘 마셨고, 농담도 잘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준서 본부장은 형님이랑은 다르게 인간미가 있어. 하지만 회사 안에서의 평판은 달랐습니다. 준서 본부장님은 좀 무서워요. 실수하면 사람들 앞에서 막 혼내세요. 거래처 접대하느라 회사 돈을 물쓰듯 써요. 그에게는 아내 유진 33세에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명품만 입고 강남 클럽만 다니고 SNS에 자신의 사치를 자랑했습니다. 준서와 유진 부부는 매달 1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5일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강민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3년간 회사 돈 3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을, 자신이 그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고하려 한다는 것을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자신의 횡령을 알아냈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에게 보고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오전 9시 15분 강준서의 사무실. 준서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졸피뎀, 수면제. 준서는 2주 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이것을 구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먹이면 돼요? 한 알이면 4시간 푹 잡니다. 2알이면 8시간. 5알 이상은 제 책임은 아니에요. 준서는 10알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서는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형의 것. 형의 것에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아버지한테 말하면 나는 끝이야. 횡령죄로 감옥 가고 재산 다 빼앗기고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하겠지. 나는 인생이 끝나. 준서는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흰 가루를 형의 커피에 털어 넣었습니다. 10알 전부 젓가락으로 저었습니다. 가루가 완전히 녹았습니다. 형님, 커피 한잔 하시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형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25분 강민재의 사무실. 형님, 커피 가져왔어요. 민재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고마워 준서야. 형님, 오늘 아버지 미팅 준비 다 됐어요? 민재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쳐다봤습니다. 표지에는 기밀 횡령, 증거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응, 준비 다 됐어. 무슨 내용이에요? 그건 미팅 때 얘기할게. 민재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고마워.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럼 저는 영업보고서 준비하러 갈게요. 그래. 준서가 나갔습니다. 민재는 다시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계속 마셨습니다. 한 모금, 2모금, 3모금,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10분 후, 민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너무 졸린데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안 돼. 미팅이. 민재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재의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뭐라고? 민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금 간다. 민재는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니, 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몸이 말을 안 들어. 비서에게 말하려 했지만 혀가 꼬였습니다. 수진 씨, 나 병원. 네? 전무님? 아버지, 병원. 가야. 민재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전무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전 9시 50분. 지하 주차장. 민재는 자신의 벤츠 클래스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귀에 울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신 차려야. 아버지. 민재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운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민재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남대로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차선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자신의 눈이 흔들리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민재는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옆 차선의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왜 저러는 거야? 민재는 핸들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커피. 동생이 준 커피. 준서. 너.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운전자를 잃은 채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마주오는 트럭.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밟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차체가 으스러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강남대로 한복판. 출근 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벤츠 안의 남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강민재, 38세, 신성그룹의 희망, 두 아이의 아빠, 한 여자의 사랑.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신성그룹 회장실. 강태준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뭔가 노크도 안 하고 전무님이 민재가 왜? 교통사고. 강남대로에서. 지금 119가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전무님 차가 트럭이랑 정면으로.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회장은
재킷도 입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백세 노인이 42층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민재야, 괜찮겠지. 우리 아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오전 11시 20분. 서울대병원 응급실. 회장이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환자분은 현장에서 이미 너무 심한 충격으로 닥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죽었어. 살아있다고. 하지만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10시 10분입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야, 복도 저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민재 씨, 안 돼요. 한서연이었습니다. 9살 은하와 10살 은별이를 데리고 뛰어왔습니다. 민재 씨, 일어나요. 제발. 서연은 응급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막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나요. 남편 보러 가야 해요. 민재 씨. 은하와 은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 왜 안 나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야, 너 왜 먼저 가니? 아빠를 두고. 그리고 복도 저 멀리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안도. 오후 2시 장례식장 준비. 장례식장이 열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강민재 전무의 영정사진이 걸렸습니다.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회장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미안하다. 서연은 두 아이를 안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깨? 아빠, 자는 거야?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는 영원히 안 깬다고?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다고? 아이들은 아직 10살, 9살입니다.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은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잠깐만. 엄마가. 서연은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만든 것. 원래는 민재와 함께 점심에 먹으려고 준비한 것. 자, 먹어. 은하와 은별이는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목이 아파. 응, 엄마도.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성그룹 직원들, 거래처 사장들, 대학 동기들, 친척들, 모두 슬픈 표정으로 분향했습니다. 전무님,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 부인과 아이들은 어떡하나. 준서도 왔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준서는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12월 16일 새벽 2시, 장례식장 복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회장과 서연, 그리고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준서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네, 도련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두 사람은 병원 뒤편 공터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형수님, 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버지 금고에서 뒤치 목걸이와 현금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CCTV를 확인했는데요.
준서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서연과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흐릿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형수님 맞죠? 저는 아니에요. 전 그날 밤 계속 병원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준서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제 대학 동기고요. 민재 씨 생일 선물을 고르러. 형수님. 준서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으실까요? 형이 죽은 바로 그날 금고가 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형수님은 이 남자를 만났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형수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떠나세요. 그럼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이들 생각하세요. 엄마가 도둑으로 경찰 조사받는 거 보고 싶어요? 아빠 잃고 엄마까지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요? 아이들만 두고 가세요. 아버지께서 잘 돌봐주실 겁니다. 형수님은 그냥 사라지세요. 서연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형수님은 구속되고 아이들은 시설로 가겠죠. 그게 원하시는 건가요? 24시간, 내일 밤 12시까지. 생각해 보세요. 준서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차가운 겨울바람, 차가운 현실. 민재 씨, 어떡해요? 12월 14일 밤 11시, 결단의 시간. 서연은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기로. 은하야, 은별아, 일어나. 엄마. 왜?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아빠도 같이 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통장에는 81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 해? 응. 나중에 하자. 밤 11시 30분. 서연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울역이요. 네. 은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부산. 부산. 거기 뭐 있어? 바다. 바다. 야호. 은별이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들, 따뜻한 집들. 하지만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집도, 돈도, 미래도. 민재 씨, 미안해요. 제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12월 18일 새벽 1시, 부산역. 새벽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차갑고 낯선 도시. 엄마, 여기서 자? 응, 잠깐만. 모텔을 찾았습니다. 가장 싼 곳. 하룻밤에 3만 원. 좁고 지저분한 방.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응, 잠깐만 기다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2,400원. 자, 먹어. 3명이 삼각김밥 2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 자. 우리 아가들. 같은 시각 서울 신성그룹 본가. 강태준 회장은 서연과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사라졌다고? 네, 회장님. 짐도 다 정리하고 당장 찾아. 하지만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형수님이 금고를 털고 도망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준서는 조작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남자와의 사진, 가짜 목격자 진술.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이 돌아가시자마자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그 착한 애가?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그런 여자와 결혼했구나.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아기를 3일 후 12월 20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강민재는 하늘로 갔습니다. 아니, 땅속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관 속에서 영원한 잠. 회장은 아들의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민재야,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10년간 진실은 묻혔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완벽한 범죄를 완성했습니다. 아니, 완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부산 국제시장. 강태준 회장은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그는 부산지사 실사를 위해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점심은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국제시장 쪽으로 가세. 옛날 생각도 나고 회장은 40년 전 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첨가물을 떼어다 팔았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생생했습니다. 고등어 싸게 드려요. 옷 구경하고 가세요. 떡볶이 맛있어요. 회장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수 가게 앞 한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등은 70대 노인처럼 구부정했습니다. 아줌마, 국수 하나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회장은 그 목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인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들. 한참을 세더니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국수 나왔어요. 주인 아줌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여인은 국수를 받아들고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먹고 싶어. 작은 여자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언니가 먼저 먹고 나서. 회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별이? 설마, 언니, 너 먹어. 오빠는 안 고파. 남자아이가 여동생에게 그릇을 밀었습니다. 은하야, 넌 어제도 안 먹었잖아.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 은하, 내 손주들의 이름. 회장은 가게 옆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은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가 한 젓가락, 은하가 두 젓가락, 은별이가 두 젓가락, 다시 엄마가 한 젓가락. 엄마가 더 먹어야 해. 엄마가 이래야 우리 먹고 살잖아. 아니야, 너희가 먹어.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엄마. 회장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국수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으며 음악이 슬프게 그리고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서연, 며느리. 하지만 10년 전에 그 아름다운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45세인데 70세처럼 보였습니다. 앞니가 빠져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귀는 동상으로 일부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서연이가 저렇게.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국수를 다 먹은 새 모자가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잘 먹었어요. 국물까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또 와. 네, 돈 모으면 또 올게요. 세 사람은 길 건너편에 있는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리어카에는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거워. 내가 끌게. 아니야, 은하야. 오빠가 아직 어려. 엄마가 끌게. 엄마, 나도 도와줄게. 세 사람은 함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오르막길. 리어카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10년간 저 아이들을 지옥에 버려뒀어. 오후 3시 부산지사 사무실. 김 과장. 네. 회장님. 자네 사설 탐정하나? 믿을 만한 사람. 제 대학 선배가 전직 검사인데 지금 탐정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불러.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최 형사 48세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회장님, 최 형사입니다. 앉게. 자네한테 급한 일을 부탁하려고. 회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 5천만 원, 그리고 사진. 한서연과 아이들의 사진. 이 사람들을 조사해주게.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하루 일과, 인간관계, 통장 내역, 모든 것. 7년간 뭘 했는지 전부 알고 싶네. 최 형사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분들은 내 며느리와 손주들이야. 7년 전에 사라졌어. 며느리가 집안 금고를 털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오늘 그 아이들을 봤네. 국수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고 폐지를 줍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주일. 빨리 알고 싶네. 노력하겠습니다. 11월 24일 새벽 3시 30분 최 형사는 서연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반지하 4평방 월세 20만 원. 벽은 곰팡이로 시커멓고 창문은 깨져서 비닐로 막혀 있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불이 켜졌습니다. 최 형사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뒤에는 신문 뭉치가 가득. 추운데 저 여자. 새벽 3시에 신문 배달을. 최 형사는 서연을 미행했습니다. 서연은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300세대. 각 집마다 신문을 넣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1층에서 15층까지.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는 새벽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00세대. 15층. 몇 번을 오르내렸을까? 서연은 중간에 멈춰서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피가 섞인 기침. 후. 괜찮아. 조금만 더. 2시간 후.
배달이 끝났습니다. 일당 3만 원. 오전 6시 대림동 공사장 식당. 서연은 자전거를 타고 대림동으로 갔습니다. 공사장 식당. 아줌마 왔어요. 서연 씨 오늘도 왔네.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래도 병원 좀 가봐. 기침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돈 모으면 갈게요.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수백 개의 그릇,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4시간, 오전 10시까지. 일당 5만 원. 오전 10시 30분. 집.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은하야, 은별아, 일어나. 엄마, 조금만 더. 안 돼. 학교 가야지. 은하 16세와 은별이 14세. 아이들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별아, 또 발작 있었어? 응. 어젯밤에 조금. 은별이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가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프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약 먹었어? 응. 그런데 엄마, 약이 거의 없어.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약값, 한 달에 280만 원. 괜찮아. 엄마가 살게. 걱정 마. 미안해, 엄마.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은 아이들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밥과 김치와 계란 하나. 계란은 반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먹었어. 너희가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슬프게 오전 11시 리어카를 끌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서연은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폐지 줍기, 골목골목을 다니며 버려진 종이, 박스, 캔을 주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주세요. 가져가. 감사합니다. 리어카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까지 7시간, 일당 2만 원. 저녁 7시 편의점. 서연은 리어카를 폐지 수거장에 팔았습니다. 2만 원. 그리고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야간 부탁해요. 네. 편의점 야간 알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일당 6만 원.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진열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버텼습니다. 밤 11시 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아이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 김치 한 조각. 그게 서연의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다음 날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밥, 김치, 계란 반쪽. 이게 최선이야. 미안해, 은하야, 은별아. 도시락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새벽 1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서연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은별이 약값. 이번 달에 어떻게 마련하지? 은하 천식 약도 떨어져 가는데 집세도 밀렸는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재 씨, 당신이 그리워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서연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이들이 깰까봐. 새벽 2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 후
새벽 3시 30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신문 배달을 위해 하루 수면 시간 2시간 30분. 이런 삶을 7년간 255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1월 28일 최 형사의 보고. 최 형사는 5일간 서연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인간인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최 형사는 부산 서면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원무과에 들어가 서연의 진료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한서연 45세 진료 기록. 만성, 영양실조 심각, 중증, 빈혈 헤모글로빈 7.2, 요추 추간판 탈출증 4해, 5번 수술 필요, 양손 동상 3도 손가락 2개 절단 위기, 만성 폐렴, 결핵 의심, 만성 위염, 위궤양, 진행, 충치 12개 앞니 4개 상실, 임플란트 필요, 우울증 중증, 약물 치료 필요하나 거부, 의사 소견, 환자는 극심한 영양 부족과 과로 상태입니다.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회, 2년 내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형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진료 기록. 강은하 16세 진료 기록. 중증 천식. 월 약값 220만 원. 입원 기록 지난 7년간 23회. 최근 상태 악화. 매일 밤 발작. 강은별 14세 진료 기록. 선천성 심장병 심실중격결손. 월 약값 280만 원. 수술 필요 시급 비용 1억 2천만 원. 입원 기록 지난 7년간 31회. 최근 상태 위급. 수술 없이는 3개월 생존 어려움. 최 형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리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부산은행 본점. 서연의 7년치 통장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2024년 11월. 총 입금액 7억 2천만 원. 7년간 월 평균 860만 원 수입. 총 출금액 7억 1,800만 원. 주요 출금, 내역, 병원비 6억 3천만 원 87%, 생활비 8천만 원 11%, 월 평균 95만 원, 집세 1천 700만 원 2%, 특이사항 1억 원의 흔적 전혀 없음, 저축 0원, 외식 0회, 옷 구입 0회, 유흥비 0원. 최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도둑이 아니었다. 12월 1일 서울 신성그룹 본사. 최 형사가 회장에게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장님, 찾았나? 네. 그런데 먼저 사과드립니다. 따님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찻잔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7년간 통장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1억 원의 흔적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최 형사는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서연이 새벽 3시에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는 사진. 공사장 식당에서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는 사진.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진. 편의점에서 졸음을 참으며 일하는 사진. 병원에서 2아이를 안고 우는 사진. 국수 한 그릇을 3명이 나눠 먹는 사진. 회장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실화인가? 예. 따님은 7년간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 번 돈 전부를 아이들 병원비로 썼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나? 회장님, 최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님이, 은별양이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7년간 약만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입니다. 수술비는 1억 2천만 원. 하지만 따님은 그 돈이 없습니다.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내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최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둘째 도련님, 강준서 씨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강준서 이유진 처제 계좌로 7천만 원 송금.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금고에서 사라진 1억 원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최 형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마이너스 12월 25일 이유진 마카오 출국 카지노 VIP실 이용 기록 5천만 원 현금 인출. 처제분은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서가 설마 회장님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상 그 자식이 형을 죽이고 형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당장 준서를 불러. 지금 당장. 오후 4시 회장실. 준서 42세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수트, 롤렉스 시계, 자신감 넘치는 표정.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라. 준서는 앉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분노에 가득 찬. 준서야, 내가 물어보겠다. 7년 전 형수 서연이가 금고를 털었다고 했지? 네, 아버지. CCTV에도. 그 CCTV 어디 있나? 그건 용량 문제로 삭제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움찔했습니다. 우리 회사 CCTV는 10년치를 백업한다. 내가 직접 지시한 일이야.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으냐? 아버지. 회장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건 또 뭔가. 사고 다음 날 내 처제 계좌로 7천만 원? 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내 처제는 그 돈으로 마카오 가서 도박을 했어. 설명해봐.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뭔가? 내가 3년간 회사 돈 3억을 횡령한 증거. 아버지. 그건 7년 전. 민재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보고하려 했어. 내 횡령을 폭로하려 했다고. 그래서 내가 형을 죽였구나. 내 아들을 죽였어. 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버지, 나가라고. 회장이 탁자 위에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서는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믿지 못했어. 미안하다. 12월 2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시장. 회장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최 형사가 알려준 주소. 부산 사하고 다대동 반지하 사평방. 회장은 그 좁고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7년간 이런 곳에서. 낡은 철문. 회장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 회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나다. 시아버지. 몇 초간의 긴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회장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님,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나? 네. 회장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사평. 천장이 낮아 머리가 닿을 듯했습니다. 벽은 곰팡이,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 이불은 낡고 찢어진. 그리고 이불 속에서 두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하야, 은별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아버님,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안다. 다 안다.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상으로 검게 변한 손. 서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도둑이라고 믿었어. 7년간 너희를 지옥에 버려뒀어. 아버님, 은별아. 회장이 은별이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병 고쳐줄게. 수술시켜줄게. 이제 아프지 않아. 정말요. 할아버지? 응. 약속한다. 은별이는 회장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회장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서연과 아이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7년 만에 12월 5일 서울 강남구 본가. 서연과 아이들이 7년 만에 돌아온 집. 넓은 거실, 따뜻한 난방,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욕실. 은하와 은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우리 집이야? 응. 원래는 얘들아. 회장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이제 여기서 평생 살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정말요? 응. 그리고 회장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가 남긴 거야. 보험금하고 회사 주식 10억 원 정도 돼. 서연은 통장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원래 내 거였어. 내가 7년간 보관만 했을 뿐이야.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내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기, 생선, 나물, 국, 밥. 은하와 은별이는 음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우리가 먹어도 돼요? 그럼 배불리 먹어.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왜 더 안 먹어? 은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리.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나중에 없어질까봐 무서워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은별아, 이제는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이제 괜찮아. 은하와 은별이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12월 7일 서울 아산병원. 은별이의 정밀 검사. 소아심장외과 전문의 김태훈 교수 52세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심실중격결손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수술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7년간 방치된 상태라 수술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포함해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내일 당장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언제 가능합니까? 대기 환자가 많아서 한 달 정도. 교수님, 회장이 김 교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병원에 10억을 기부하겠습니다. 대신 일주일 안에 수술해 주십시오.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12일 수술 당일 은별이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야. 정말? 응. 아프지 않아? 응. 아프지 않아. 은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아,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나와. 응. 언니. 회장도 은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별아,
할아버지도 여기서 기다릴게. 우리 은별이 힘내자. 네. 할아버지. 간호사가 왔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은별이를 실은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8시간의 긴 기다림.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은별이 살려주세요. 제발. 은하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은별이 괜찮을 거야. 우리 은별이 강하잖아. 응. 그래. 괜찮을 거야. 회장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걸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그리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침실 중격을 완전히 봉합했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회복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야, 내 딸이 살았다. 이제 괜찮아. 12월 15일, 민재 10주기. 회장은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민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은하와 은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회장은 묘비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민재야, 아빠다. 10년 만에 찾아왔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옆에 들국화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너를 믿지 못했어. 내가 준서의 나쁜 짓을 막으려 했는데 아빠는 내가 동생을 모함한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와 아이들을 10년이나 버려뒀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용서해다오. 민재야. 서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민재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민재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하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희가 편지 썼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께 아빠 보고 싶어요. 얼굴 기억 잘 안 나지만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멋진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아빠, 우리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따뜻하고 배고프지 않아요. 은별이 수술도 잘 됐어요. 이제 안 아파요. 할아버지가 우리 정말 잘해주세요.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게요. 아빠처럼 착한 사람 될게요. 사랑해요, 아빠. 은하, 은별이가. 회장은 편지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자랑스럽지?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민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신성그룹 법무팀. 회장은 법무팀장 이한수 변호사 51세를 불렀습니다. 한수 씨, 준서를 고소하고 싶네. 어떤 혐의로요? 살인, 그리고 절도, 무고. 이 변호사는 회장이 건넨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캡처, 혈액 검사 결과, 통장, 내역, 목격자 진술서.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원본 영상이요. 그게 어디 있나? 회사 지하 서버실에 백업이 있을 겁니다. 당장 찾게. 12월 19일. 지하 서버실.
IT팀장 박철수 45세와 직원들이 서버실에서 10년 전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2014년 12월 데이터 찾았습니다. 좋아. 15일 것만 추출해. 네. 3시간 후, 회장님, 찾았습니다. 회장과 최 형사, 이 변호사가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재생해 보게. 2014년 12월 15일, 오전 9시 10분. 화면에 강준서의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준서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흰색 가루, 커피 머신으로 갔습니다. 커피 2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잔에 흰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저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기묘한 미소.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자식이. 9시 15분. 준서가 커피 2잔을 들고 나갔습니다. 9시 20분. 민재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9시 25분. 빈 커피잔 1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저 미소, 저 악마 같은 미소. 회장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수 씨, 이 영상으로 충분한가? 충분합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살인 증거입니다. 그럼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준서를 잡게. 지금 당장 12월 20일 오전 10시 강준서의 사무실. 준서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뭘 알아챈 건 아니겠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장과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네. 지금 당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준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장, 최 형사, 이 변호사,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앉아라. 준서는 앉았습니다. 회장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걸 봐라.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0년 전, 준서, 자신이 커피에 약을 타는 장면.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버지, 이건. 그리고 이것도 봐라. 혈액 검사 결과지. 민재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치사량 수준으로. 내가 탄 거지? 아버지. 저는. 그리고 이것도. 통장, 내역. 내가 금고에서 훔친 돈. 처제에게 보낸 10천만 원. 설명해봐. 준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강준서 씨. 경찰관이 일어났습니다. 살인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안 돼.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그냥 살인자야. 아버지.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서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갑 채우는 소리. 가자. 경찰이 준서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야, 이제 내 원수를 갚았다. 편히 쉬어라. 제3부 법의 심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서울중앙지검. 준서는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좁은 공간, 창문도 없는 방. 이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준서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 때문에
내가 망할 뻔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첫 조사. 담당 검사는 박미선 42세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살인사건 기소율 98%. 피해자 강준서, 앉으세요. 준서는 앉았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피해자 강민재에게 졸피뎀 십정불량을 투여해 의식을 잃게 만들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해 살해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저는 형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그냥 회의만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십정불량이면 의식을 잃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가 난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의 아내 한서연 씨에게 금고 절도, 누명을 씌워 10년간 고통을 주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금고를 연게 전이니까요. 그럼 인정하시는 거군요. 박 검사는 준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준서 씨, 왜 그랬습니까? 형을 죽여야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준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항상 2등이었어요. 네, 형은 항상 1등이었어요. 공부, 운동, 외모, 능력, 모든 게. 아버지는 항상 형만 봤어요.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습니까? 저는 단 한 번이라도 1등이 되고 싶었어요. 박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1등이 아니라 살인자가 됐습니다. 조사 끝났습니다. 구치소로 돌아가십시오. 2월 1일.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언론 기자들, 회사 직원들, 민재의 친구들, 그리고 회장, 서연, 은하, 은별이. 준서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수감복, 수갑, 창백한 얼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강준서는 2014년 12월 15일 피해자 강민재에게 수면제를 투여해 살해한 혐의, 금고 절도 혐의, 그리고 한서연 씨에게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측,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증거, CCTV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준서가 커피에 약을 타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 씨, 당신이 그렇게. 두 번째 증거, 피해자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과다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증거, 목격자 증언입니다. 박춘 62세의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벤츠 한 대가 제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요. 박춘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전자가 이상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데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죽은 사람 같았어요. 더 말씀해 주십시오. 차가 천천히 중앙선을 넘어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럭이랑 부딪히기 직전에 운전자가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치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표정. 방금 잠에서 깬 사람 같았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검사는 통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2월 18일. 피고인은 처제 이유진 씨에게 10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집안 금고에서 사라진 1억 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유진 씨는 같은 날 마카오로 출국해 카지노에서 그 돈을 탕진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피고인의 자백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형 커피에 약을 탔어. 형이 운전하다가 잠들게 만들었지. 해.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 피고인이 한서연 씨를 모함한 증거입니다. 검사는 조작된 CCTV 영상과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가짜 증거들로 한서연 씨를 도둑으로 몰아 10년간 고통을 주었습니다. 재판장이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이 모든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형을 죽여서 죄송합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피해자의 아버지시죠? 허락하겠습니다. 회장이 준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준서, 너는 내 아들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민재만큼이나 똑같이. 아버지. 하지만 너는 그걸 몰랐어. 너는 항상 내가 2등이라고 생각했지. 그건 내 착각이야. 나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그걸 믿지 않았어. 그리고 질투심에 형을 죽였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넌 그냥 살인자야.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2월 15일, 선고 공판. 드디어 판결이 나오는 날, 법정은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준서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친형을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치밀한 계획하에 수면제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로 만든 후 교통사고를 위장했습니다. 이는 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후 무고한 형수에게 누명을 씌워 10년간 고통을 주었습니다. 두 어린 조카가 병마와 싸우며 굶주리는데도 외면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준서에게 살인죄로 징역 25년, 절도죄로 징역 3년,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형을 합산해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30년. 준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준서를 끌고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 됐다. 당연한 결과야. 회장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3월 1일. 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은별이는 수술 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1등 했어. 정말 우리 은별이 대단한데? 은하의 천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좋은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밤에 기침 안 해. 약이 정말 잘 듣나 봐. 그래? 다행이다. 서연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체중이 15kg 늘었습니다. 동상으로 검게 변한 손도 치료를 받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빠진 앞니도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45세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거울 좀 봐봐.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어. 정말요, 아버님? 그럼 우리 며느리 원래 이렇게 예뻤지. 회장은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고마워, 은하야.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와, 우리 은별이 천재 아니야?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3월 15일, 신성그룹 이사회. 회장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성그룹의 강민재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제 아들 강민재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겁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며느리 한서연이 맡을 것입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내가 가장 적합해. 너는 10년간 그 고통을 겪었잖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병든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4일, 민재 8주기. 회장은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민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계절. 묘비 옆에는 들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빠, 은하와 은별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회장은 술을 따랐습니다. 민재야, 아빠다. 내 기일이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국화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모든 걸 바로잡았어. 준서는 벌을 받았고 서연이와 아이들은 이제 안전해. 은별이 수술도 잘 됐어.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아. 은하, 천식도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아빠는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많은 아이들이 내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야, 너 자랑스럽지? 내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재 씨,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요. 은하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 올해도 편지 썼어요. 우리 아빠께 1년이 지났어요. 우리 많이 컸어요. 은별이는 이제 달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요. 아프지 않아요. 저는 천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기침도 안 해요. 엄마는 이제 장학재단 이사장이 돼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매일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주고 있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은하, 은별이가. 회장은 편지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야, 잘 들었지? 내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민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아빠, 고마워요. 저도 행복해요. 5월 14일. 민재 11주기.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은하는 19세가 됐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 성적 우수 장학생.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강의에서 아빠 얘기 나왔어요. 그래,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민재 전무는 한국 경영학의 모범 사례라고.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은별이는 14세가 됐습니다. 예술고등학교 2학년. 바이올린으로
전국대회 1등을 차지한 재원. 엄마, 다음 달에 카네기홀에서 공연 초청받았어. 정말 우리 은별이 대단한데? 서연은 48세가 됐습니다. 강민재 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지난 3년간 500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 장학생 명단입니다. 고마워요. 이번에는 몇 명이에요? 80명입니다. 좋아요. 면접, 일정 잡아주세요. 회장은 108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5월 14일, 민재의 묘소. 온 가족이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은하와 은별이가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회장은 술을 따랐습니다. 민재야, 또 1년이 지났구나. 내 딸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 은하는 대학생이 됐고, 은별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서연이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 내 이름으로. 민재야, 자랑스럽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국화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묘비를 비췄습니다. 마치 민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너 지금 웃고 있니? 회장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다고.